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지금 안동 쪽 도심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 앞선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동의 풍산, 남후, 남선, 임동면 주민에 대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가까운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산불이 계속되면서 인근의 그 시군, 안동의 인근의 시군, 그리고 도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 임동면 갈전리 산불이 북서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동의 풍산, 남후, 남선, 임동면 주민에 대해서 가까운 학교 등으로 지금 바로 대피를 해달라, 이런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뉴스 꼭 봐주시고요. 대피를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북 북동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이죠. 오늘로 지금 엿새째가 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안동과 영덕 등 인근 시군, 도심 방향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지금 주민 대피 명령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불길이 번졌습니까? 네, 산불이 안동 시내 방향으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주유소도 오늘 휴업하고 산불에 대비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동 시내는 매캐한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가까워지면서 희뿌연 연기가 산 능선을 따라 계속 유입되고 뜨거운 열기도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낙동강인데요. 강을 건너면 바로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안동 시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낙동강 아래쪽에 진화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타해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3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43.3%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화 인력 수천 명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을 끄는 사이 다른 곳에 더 많은 불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예보됐는데요. 안동에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역에는 오후부터 단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한 강수량은 5mm입니다. 임상석 산림청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의 양이 워낙 적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비가 습도를 높여 적어도 산불 확산 저지에는 도움이 될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 79대와 지상인력 4,900여 명, 진화차 66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진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 확산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의 노선현입니다. 어젯밤 주택 화재로 시작된 전북 무주 산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산불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고요. 주민들에 대한 대피도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무주 지역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무주 산불은 어젯밤 9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무주군 분안면에 있는 주택입니다. 정확하게는 저온 창고였는데요. 나중에 정밀 조사가 돼야겠지만 이 저온 창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고 이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산불은 현재 인근 적상면 야산으로 번지면서 30헥타르 정도로 넓게 퍼진 상태입니다. 애초 예보했던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은 데다 바람을 타고 인접한 야산으로 번지면서 옥녀봉이라는 봉우리를 넘어 밤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오전 10시부터 산불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70%입니다. 이 산림청 헬기 2대와 이 전북도에서 임차한 헬기 2대가 불을 끄고 있고요. 또 전문 진화대 그리고 무주군청 공무원 등 600여 명이 동원돼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해서 인근에 있는 큰 산인 조항산 쪽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불이 난 곳은 무주 덕유산과 적상산 국립공원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적상산 국립공원은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적상산 사고라는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무주군은 인접 4개 마을 주민에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대소마을을 비롯한 마을 3곳 221명이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불 진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남 산청 산불도 일주일째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비 소식이 있어서 진화 현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길을 완전히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남 산청에 산불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하동까지 번졌습니다. 이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작업의 관건은 기상 조건입니다. 산불 발생 이튿날인 지난 22일부터 산청엔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밤까지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가 잠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피 주민들과 진화대원 등 모두에게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보된 비의 양이 1mm 정도라 산불의 열기를 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77%입니다. 추정 산불 영향구역은 1720헥타르입니다. 전체 화선 67km 가운데 51km가 진화됐고 남은 화선은 16km입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국립공원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이 30에서 40헥타르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헬기 등 장비를 지리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불 여파로 국가유산도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 233-1호 석조 비로자네벌 좌상이 금서면의 독립보감촌 한의학 박물관으로 옮겨진 겁니다. 해가 뜨면서 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0여 대와 인력 1,8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울주 온양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째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전에 내린 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울주 산불 현장입니다. 네, 오전에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그친 건가요? 네,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날씨가 맑아졌다가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땅을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습도가 오르면서 불길 확산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헬기가 대부분 멈췄는데요. 기상 상태 때문입니다. 습도가 올라 불 확산은 더디지만 끄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98%까지 올랐다가 76%까지 떨어진 진화율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6헥타르로 불길은 전체 20km 가운데
18km가 남았습니다. 인력 1,400여 명이 동원돼 불길이 쓸고 간 자리에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른 비구름이 이곳 산불 현장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한 산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째 전국에 중대형 산불이 10곳까지 확산하며 산불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결국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죠? 네, 지난 금요일 시작한 산불 사태가 갈수록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본 통계에 잡히는 중대형 산불만 전국 10여 곳에 달하고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009헥타르로 앞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인 23,794헥타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문화재 등 시설 325곳이 피해를 입었고 37,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 역시 경북에 집중됐는데요. 총 사상자는 56명으로 사망자 26명 가운데 경북 지역 사망자가 22명입니다. 진화 상황도 좋지 않아서 현재 경북 안동은 시내 방면으로 불길이 향하면서 오전 10시 반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새로 불이 번진 영덕과 영양의 진화율은 10%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 청송 진화율은 77%, 온양 76%, 의성 54%, 안동 52% 수준입니다. 다행히 김해와 옥천, 언양은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가랑비가 내려 재발화 위험도 줄었지만 무주에서 난 산불은 대응 2단계로 올라서며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들을 통해서 산불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이 제보 화면으로 확인한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네, 산불이 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 상황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으로 촬영한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모습인데요. 화마가 덮치고 간 마을 곳곳에서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잿더미로 뒤덮인 모습도 보이고 그을린 지붕과 무너진 건물이 말 그대로 재난 현장입니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서만 민가 수십 채가 불탔다고 전했습니다. 불타버린 집 옆으로 흙 속에서 연기가 계속해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과 과수원이 모두 불탔는데 타버린 나무들이 애처롭게 서 있습니다. 뿌연 연기 속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의성군 옥산면 모습입니다. 뒷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마을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보입니다. 능선을 타고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데요. 진화대원이 소방차 위에 올라서서 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지풍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로 옆으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씨가 흩날려 불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도로 옆에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불타는 들판 모습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도로에 서서 안내 중인 경찰차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직장에서 재난 문자를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며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화마가 미쳤다는데 특히 주황산 국립공원의 피해가 크다고요? 네, 주황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산불은 무려 1,000헥타르 이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진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의 모습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뒤덮었고 연기도 무섭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모습인데요. 여전히 불길이 산을 뒤덮고 있지만 저녁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불길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는 불이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여파로 주황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달기약수터 앞 식당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거나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의 제보 영상도 들어왔습니다. YTN의 산불 영상 제보해 주시려면 카카오톡 뉴스는 YTN, 제보는 YTN 채널을 이용하시거나 02-398-8282로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시민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조심하면서 촬영에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산불 발생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습니다. 비가 그치면 풍향이 바뀌어서 불머리가 남쪽을 향할 곳으로 보여 추가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비가 내리긴 하는데 그 양은 많지 않다고요? 네, 오늘 오전 경상 남해안 중심으로 약한 이슬비가 관측됐습니다. 경북권과 경남 내륙, 전북 무주 등 산불 발생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비가 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적어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며 수증기 공급이 줄어든 데다 강수대가 분리되면서 강수 시간이 짧고 비의 양도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등 경북권에는 강수량이 3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단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쪽의 대기는 매우 건조한데 내릴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비가 그치면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그치게 되면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고요? 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겠지만 비가 그친 뒤 차가운 북서풍으로 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까지 동쪽으로 길게 퍼지던 산불이 불머리를 틀어서 남쪽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북서풍은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지형 효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경북권의 순간 풍속은 초속 5에서 10m, 최대 풍속은 초속 20m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산지에서는 골짜기 등과 같이 좁아지는 구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인 돌풍이나 강한 바람이 나타나 더욱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비가 그친 뒤에도 산불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경북 지역의 경우 이미 산불이 발생한 동부 지역보다 남쪽에 탈 것이 더 많다면서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 주말까지 불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산불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성 산불 상당히 좀 제일 네. 심각한 것 같고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안동 쪽에 네. 도심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서부터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굉장히 산불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하회마을에 3km까지도 이제 다가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저께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동은 주변이 울창한 산림이 굉장히 둘러져 있고 지형적인 특성상 이렇게 산불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저께까지는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뭐 영덕이나 이쪽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새였다가 오늘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바람이 다시 북풍을 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산불이 남쪽으로 아직 탈 것이 많이 남아 있는 남쪽으로 그 산불이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안동과 같은 이제 도심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공간이나 이런 거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화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대피소로 지정을 했던 데가 대피소로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단계적으로 좀 해고 선제적으로 좀 산불에 멀리 있는 데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안동이라든지 지금 산불이 많이 타고 있는 지역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한다든지 독보로 걸어서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버스라든지 이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좀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디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혹시나 그렇습니다. 대피가 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늘 드는데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가 안동, 풍산, 나무, 남선, 임동면 주민분들 꼭 대피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산불이 언제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피해 상황을 보면은 불이 보이는 시점에 대피를 하기 시작하면 그땐 좀 늦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재하고 달리 일반 건축물에서 화재는 이제 화재가 차츰적으로 이렇게 가연물을 태우면서 진행을 하는데 예. 산불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화입니다. 비화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불인데 네. 비화가 하는 이유가 산불이 자체가 그 열기류가 있습니다. 그 열기류가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게 되는 예. 것이고요. 그 상승기류가 타고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그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끌고 올라가고 위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끌고 올라가진 불에 타고 있는 나뭇가지가 이 강한 바람을 타면서 날아가는 게 되는데 그걸 비화라고 하는데 이 비화가 멀리 날아가게 되면 보통 1km나 2km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라든지 특수진화대원들이라든지 위쪽으로 날아가는 비화를 보게 되면은 오금이 저린다라고 할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뒤쪽이 산불이 없다가 나중에 보면은 산불이 다가오면서 갇혀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산불이 멀리 보인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산불에서 뭐 전에 있었던 사례보다 좀 비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그 탈만한 재질들을 뛰어넘어서 멀리까지 확산하는 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불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은 열기류를 만드는데 산불이 강하면 그만큼 열기류가 셀 수밖에 없고 그 열기류가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를 만드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번에 산불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순간 풍속이 27m/s까지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다라고 했었을 때 태풍의 기준이 되는 게 17m/s입니다. 그리고 중급 태풍이 25m/s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태풍 이상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진 나뭇가지가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가 그렇게 강한 그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비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번 또 산불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곳곳에 바람도 세고 그렇다 보니까 저지선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네. 하회 마을도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도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난데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방차가 뭐 19대가 배치가 돼서 미리 국가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산불이 어디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회마을이 어제보다 조금 낫다, 뭐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이번 산불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지금 뭐 지연제를 많이 뿌려놨다 그러는데 그 지연제 역할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불에 착화가 되지 않도록 적셔놓는다든지 약간의 지연시킬 수 있는 방염적인 그런 약품을 탄 이제 물을 이제 뿌려놓는 것이고 그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방화포 같은 거를 이제 방염포를 이렇게 덮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국가문화재는 덮어놓게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화재가 그쪽에 그 지속이 되거나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그 문화재도 소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연제라는 게 그러면 그 뿌려놓고 뭐 며칠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아무래도 강한 열기류가 다가오게 되면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불이 있으면 금방 증발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증발이 돼서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화재 상황을 보면 산 쪽에서도 주불이 다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안동 보면 민가 쪽으로 지금 다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도심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주불과 민가 쪽 산업시 그 위험시설, 중요시설 쪽으로 오는 불 같은 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에서 발생하는 주불은 산림청의 그 헬기를 갖고 이제 보통 대응을 하고요. 민가나 아니면은 그 중요시설 쪽으로 다가오는 불길은 이제 소방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에 대한 지금 지속되는 날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이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장비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소방 헬기입니다. 소방 헬기는 운행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고요. 예. 일정 시간 운행을 하면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소방 헬기를 운항을 하는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6일 이상 운항 못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운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한계 시간에 도달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 시내 쪽으로 이제 다가오는 산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방대나 특수진화대에 의해서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체력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산불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미 너무 지쳤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 있죠. 예. 지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잘못하다가는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방향을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성 쪽에서 시작해서 그 영덕을 지나 동해바다까지 그 산불이 확산하는 한편, 아까 언급해주신 하회마을, 네. 이제 의성의 북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이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산불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골바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과 골 사이에 이제 그래서 부는 바람인데, 예. 이게 아래쪽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굉장히 강한 그 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발생한 화재가 위쪽으로 굉장히 그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데, 네. 원래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산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바람까지 불면은 이제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네. 되는 거고, 또 골바람의 특징이 바람의 방향이 그 급변한다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확산되는 방향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번 산불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의성 산불도 걱정이지만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결국은 가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뭐 낙엽층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이곳까지 번지는 걸 상당히 좀 우려했었는데 왜 이곳까지 갔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리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 딱 떠오르는 게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산림이 울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산불에 비해서 얘기하면 산림 탈 수 있는 그 물건이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도 빠를 수밖에 없는 확산이 거죠. 그만큼 빠를 예. 수밖에 없고, 산림의 밀도가 높으면 그만큼 빨리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밑에 층에 이제 낙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종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굉장히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한번 붙게 되면 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에 보이는 불을 껐었을 때 안에 잔불이 남아 있었을 때, 불씨가 남아 있었을 때 다시 재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결국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불행하게도 지리산 쪽으로 지금 또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산은 불에 탈 수 있는 산림이나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리산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뭐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멸종 위기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 위기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좀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리산 하면 반달곰이 있죠. 9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지금 반달곰의 그 소재라든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이제 반달곰들도 굉장히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굉장히 멸종 위기적인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필사적으로 지금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지선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불 위기 대응 단계도 가장 높은 단계인 예. 심각 단계로 하고 있고, 국가 소방 동원령도 지금 1호, 2호, 3호 중에서 가장 그 센 단계인 3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은 최대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뭐 이거는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 바람의 방향을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산불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좀 신뢰도 높게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화선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예. 건축물 화재라고 하게 되면 예.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산불이라고 했을 때 불을 끌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이, 결국은 이 기후, 날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저지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중대형 산불이 10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화선의 길이가 뭐 300km가 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한계적인 그런 장비나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효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날씨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곳곳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게 주택 화재로 시작된 전북 무주 산불도 네.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고, 저희가 가스통 폭발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기적인 원인이고요. 예. 또한 주택에서 산불이 이제 주택으로부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이제 우리 고성 속초 그때 산불 같은 경우는 네. 화목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산불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때 화목 보일러에 대한 그 점검이나 예. 이런 사용 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목 보일러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야산으로 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야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되고 있다. 예. 해필이면 이 시기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산불이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나 산림청이나 대책을 계속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나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럼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장비나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좀 더 그 AI 카메라와 같은 아니면 또 위성을 활용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조기에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2월, 3월 달이 되면은 봄철이 되면은 건조한 날씨가 예전보다 계속적으로 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상북도라든지 의성이나 산청이나 안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도 강우량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기후적 요인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산림이 예전보다 계속 갈수록 더 울창해지는 거죠. 울창해진다라는 얘기는 불에 탈 것이 그만큼 많아지고, 한번 불이 붙으면 그만큼 끄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다행히 오늘 비가 좀 내렸잖아요.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제 보도된 바로는 이제 5mm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mm 갖고서는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양이 근데 너무 적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열기류 밑에 있는 화원, 불길까지 이제 빗물이 닿아야 되는데, 사실 열기 5mm 정도면 열기류에 의해서 거기에 닿지 못하고 이렇게 뿌려지는 이제 분산되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밑에 이제 지표층, 태적 낙엽층이나 이런데 안쪽까지 좀 수분이 들어가고 그 나무 줄기까지 적셔지는 그 정도의 이제 강우가 와야지 예. 좀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여하튼간에 작은 비라도 내리는 거는 현상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그 미국 LA에서는 산불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된 네.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전국 산불도 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참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4월 5일 식목일까지 큰 비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비가 좀 와줘야지, 현재 지금 이렇게 화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빨리 산불이 진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온 국민이 바라고 네. 있는 그런 상황 생각일 텐데 앞서서 비가 올 때 좀 잔열이 밑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헬기로 이제 산불 진압을 주로 하는데 또 연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 같은 날씨엔 이런 또 그렇습니다. 걱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헬기가 정상적으로 뜨려면 충분한 시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 이제 주간에는 계기 비행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작은 비가 아까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연무 현상으로 해서 이제 시계를 가리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또 날이 흐리면 헬기가 뜨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날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이 흐면 그만큼 시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헬기라고 하는 것은 또 풍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헬기가 정상적으로 지금 화재 산불 진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제약적인 조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추락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산불 크게 났을 때는 아무래도 진화 헬기가 꼭 필요한 건데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앞으로 좀 제도가 좀 꼼꼼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는 데는 사람의 힘보다는 아무래도 헬기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가 50대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8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돼서 네. 운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2대가 이제 운항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운항할 수 있는 헬기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비나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소방청이 갖고 있는 50대 헬기 중에서 약 66%인 34대가 20년 이상 된 고령의 노화. 헬기이고요. 네네네. 또한 12대는 그러니까 24% 정도가 되는 거죠. 30년 이상 된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람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헬기 그리고 한 번에 물을 많이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예를 들면 S64 같은 경우는 8,000리터 정도의 물을 갖고 풍속 20m 이사에도 견딜 수가 있는 예. 견딜 수가 있는 대형 헬기입니다.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 지금 7대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력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인력은 좀 이렇게 뭐 노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산불 예방 진화대 초창기 때 우리 의성에서 산불이 났었을 때 그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중에 3분이 60대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고령의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한 조건들을 또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산불이 좀처럼 이제 잡히질 않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뉴스톡보 전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장소별 그 진화율을 발표하고 네. 있는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어느 정도 불길이 좀 잡혔다 싶은 지역이 다시 또 다시 진화율이 낮아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강풍 영향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충분한 예를 들게 되면 그 태적 지표층 아래까지도 충분히 물이 다 적셔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고 워낙 화선이 넓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불이 잡히게 되면 다른 쪽을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완전히 건가요? 안 됐다라고 예. 보기는 없고 일단 보이는 불은 다 잡혔는데 예. 그 안에 작은 불씨가 남아 그렇구나. 있거나 거기서 이제 또 강한 바람이 불게 예. 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시 진화율을 낮추게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때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 산불은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바람 또 뭐 골바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런 진화율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율이 뭐 90% 이상으로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100%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뭐 한동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진화율이 거의 100%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우리 이제 특수진화대라든지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서 네. 퇴적층이나 이런 밑에 있는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저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완전히 확인이 돼서 예. 완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산불 피해 상황 지금 저희가
장소별로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LA 산불도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금 소방 인력이 총력을 쏟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화율이 좀 더 높아지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1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4가지 발언을 크게 3갈래로 나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식에 관한 것을 짧게 말한 것이고 행위에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요. 야당은 오히려 법리에 따른 충실한 판결이라면서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여당 분위기부터 좀 알아보죠. 아침 회의 발언이 무죄 판결 비판에 집중됐죠?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재판부가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데에는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기사를 쓸 때 자신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쓰지 말라며 항소심 판단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은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별개 사건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 대표 무죄 선고의 전제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정치 문제는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한 뒤 대통령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또 헌재 선고가 지연될 때마다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이번 판결에 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고 전에는 승복을 외치더니 말을 바꿨다면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거짓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민주화 이후 이토록 정치적인 기소와 표적 수사, 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느냐며 야당 대표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이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메시지에는 공격할 것이 없으니 메신저인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고 항소심 판사들 가운데 편향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이 헌재 판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체 등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산불 피해에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오후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여야가 산불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해 취소됐습니다. 이후 여당은 10시 반부터 산불재난 대응 특위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특별재난 지역 확대와 신속한 세금 지원을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가 대폭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이 중대본을 방문하기로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과 청송 피해 현장을 찾기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바로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갔는데요. 오늘도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현장을 찾아 피해를 본 지역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준비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당 차원의 산불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산불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성 산불이 확산하면서 안동 시내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안동 남우면 쪽으로 산불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령이 확대됐는데요. 안동 남우면의 고상리, 고화리, 하하리, 상하리에 계신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바란다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의성 산불 확산세 속에 안동 시내 쪽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안동 남우면 쪽으로 지금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피 명령 발효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서 상하, 거맘, 무릉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지금은 고상리, 고아리, 하아리, 상하리에도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전문가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번 산불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가 힘든 비화 산불이라고 알려져 있죠. 불의 확산세, 화선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빠르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미국 수출 규모가 6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소형 트럭,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또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기업의 미국 유치로 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 규모는 51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자동차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입게 된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GM과 스텔란티스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So incremental or even major shifts in that pricing is going to affect demand, and that's a concern of us.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관대할 것이며 각종 관세로 2년 안에 최대 1조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세계 경제 재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하며 캐나다의 이익을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이후 이같이 밝히며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진행 중인 대미 협상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이어서 미 조지아주에 세 번째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늘려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선 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선 사람과 견인 차량 대신 200여 대의 자율 이동 로봇이 부품을 공급 조립하고 48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조지아 기아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미국 내 공장인 이곳의 최대 목표는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확대입니다. 현대차는 이곳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연간 50만 대로 늘려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기차 중심의 생산 거점 구축과 함께 미국 내 세 곳의 공장에서 연간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관세를 피하고 현지 전문 인력 8,500여 명을 채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요구에 화답하겠다는 겁니다. Here are great pay, great benefits. The culture here is amazing. The people here, training, no one else around here gives you so much on-the-job training. 서베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historic investment and a testament on Hyundai's belief in Georgia, a belief in our people, and in the benefit of our partnerships. And we are truly thankful for these new opportunities. 지난 24일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회장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완성차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제철소 설립 등 공급망 현지화로 자동차 관세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현지화 전략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어제 다 뒤집힌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은 분명히 허위 사실공표죄거든요. 근데 자꾸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사람의 의견 표명을 가지고 자꾸 사실이라고 대등해서 마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 자체를 쪼개가지고 판단했고 골프 사진 조작과 관련해서도 단체 사진인데 마치 4명이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했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어제 판결 내용 세세한 부분은 잠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1심과 2심 이렇게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흔히 있습니까?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제 그 말씀이 입증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한 통계를 봤더니만 이렇게 여당에서는 했는 게 이렇게 1심, 2심 완전히 어떻게 뒤집힌 것이 1.7%에 불과하다. 결국 100건에 한두 건도 안 되는데 그러한 특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의의 타격. 예상치 못한 일격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만큼 일반적인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민주당 쪽 법조인들도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다. 유무죄가 이렇게 100%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1심에서 유죄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거나 거꾸로 되는 케이스는 네. 증거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에서 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사정 변경이 강화가 됐는데 그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견해를 180도 달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가 사법 신뢰를 갉아먹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네, 여야 발언도 두 분 발언처럼 상당히 좀 엇갈렸는데요. 판결 내용을 좀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1심에서도 무죄였고요. 이번에도 이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이 부분도 무죄. 그런데 이제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1심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뒤바꿨잖아요.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은 마치 저 발언이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은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서 사진 조작이라고 본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마치 단체 사진, 열 몇 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4명만 오려가지고 이걸 조작했고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 저 사진이 국민의힘에서 공개됐을 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4명 사진이니까 4분이 저 외국에 가서 골프를 쳤구나라고 해석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 몇 명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이걸 해석하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걸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예. 표현 자체가 과장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사진이 이제 원본이 있는 거고 그 전체 원본 중에서 일부를 자른 저 오른쪽 사진, 저 사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으로 과속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예.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 전체 찍은 사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과속 과태료는 앞에 있는 번호판 사진만 확대해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그거 조작인데 조작돼서 왔는 결과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김문기 그리고 또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이 골프 쳤던 세 사람은 지금 유명 골프 메이커의 그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진과 함께 해당 부분을 떼가지고 확대해서 그 입증 취지를 좀 강화하려는 건데 그거를 조작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앞으로 조작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작과 법원이 판사가 생각하는 조작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비의 가로할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 이미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춤 판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이분과 관련해서 김문기 전 돌아가신 전 처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맥락상을 봤을 때에 이건 무죄다라고 하고 거꾸로 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인수분해 하듯이 딱딱 나눠가지고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 앞뒤 맥락은 잘라버리고 딱딱 나눠서 봐서 거꾸로 반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죄를 판결을 한다고 하면 어느 장단이 춘을 춰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준 자체가 다른 판결이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더 세세하게 쪼개서 판결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김문기 씨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맥락상 이것이 그 몰랐다라고 보는 것은 단순히 정말 그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토부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따옴표 코테이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전후 맥락을 보면은 결국 있지도 않은 것을 강조해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죄질 또한 굉장히 나쁘다라고 해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딱딱딱 떼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걸 봤을 때 요거는 하나하나가 이젠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결국 어제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상 공선법 중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그 규정의 사망 선고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 판결을 넓힐 경우에는 선거 전 자체가 거짓말 대잔치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도 1심하고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지금 뭐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 도덕 선생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건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행동을 취했는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죄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면 유죄라고 한다면
이거 뭐 대통령 후보를 다 검사와 판사가 임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일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지만 예.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관점에서 해야지, 사람이 느끼는 차이의 관점에 따라서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재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몇 년간 이것 가지고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단어 차이 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를 검사와 판사가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진 후보자는 그 다음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거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의도까지도 허위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장만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친한데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국민의힘도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듯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12명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4명으로 해서 마치 내가 이 4명과 아주 친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김문기를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 대 의도인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의도를 가지고 이 사진을 조작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뭐 최후 변론에서 내가 그 백현동 관련 발언은 화가 나서 좀 과장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화가 나서 뭐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웬만해서 무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유죄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이재명의 이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그 경기지사 때의 선거과 관련해서 공선법을 무죄 파기환송했던 그 판결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를 2번 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을까 했을 때는 아무도 이 사건이 1심과 달리 뒤집어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있는 부분도 판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판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죄부를 쓰는 이런 판결. 결국 다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죄될 판결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그 당시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질적인 주심같이 행동해서 했다는 그 판결을 가지고 와서 그 또다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규정 자체 해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면 이렇게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 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가지고 그걸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조작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 영상해야 되고 그것을 확대해버리면 법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져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판사 대신에 AI 판사 데리고 오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의미의 평소의 어떤 그 상식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버리고 거꾸로 허위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런 범위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콩알만큼 좁혀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헌법에 얘기하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만에게 평등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모두 뼈 있는 말 주고받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뒤에는 인권 운운하면서 항고 포기하더니 즉시 항고할 거냐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빛의 속도로 상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상고를 포기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뭐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2년 동안 매일 TV에서 수사하는 모습밖에 안 봤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뭐죠? 좀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회복이 어려우면 국민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국민과도 멀어지고 야당과도 멀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탄핵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의 수준을 국민의힘이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12명 있는 사진과 4명 있는 사진인데 이걸 4명으로 줄여서 보냈을 때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게 조작이겠어? 조작이 아니지라고 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 저 조작에서 마치 4명이 엄청 친한 사람인 것처럼 엄청 골프 친 것처럼 저렇게 했네 라고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국가가 얻는 게 뭐죠?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검찰이 운영돼서는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즉시 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요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조작됐냐? 조작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은 사후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그렇죠. 할 수 그거를 있습니까? 파기 예. 자판 내지 취소 자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또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또 셈법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속내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이재명 대표로서의 그 베스트 그 선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를 정말 오배불만 기다리시겠죠. 무죄가 유지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도 아니고 그냥 취소하고 스스로 이거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파기환송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런 세 가지 가능성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항소심 무죄 카드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는 어쨌든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운칠 기삼하는데 네. 이 대표는 운구기구. 운구기구. 운도 좋고 네. 기도 세고. 어허.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소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모두 이제 그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예,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 어제 사라진 거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걸림돌도 사라진 거죠. 예.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나쁘게 조작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이재명 대표로 뭉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플랜 B 자체도 필요 없고요. 예. 거의 민주당에서는 후보로서도 유력하고 뭐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박지원 의원이 별의 순간 하면서 운칠기삼 얘기까지 했습니다. 운 좋으면 못 막는다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별은 별인데 예.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항성으로서 빛이 나는 말대로의 어떤 대통령의 순간이 왔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1심에서 무죄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증 교사 사건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어제 가장 중요한 공선법이 2심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뒷다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 뒷다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예. 아직까지는 별의 순간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실은 뒷다리를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기대하다가 한계 없이 그냥 폭망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법 리스크 하지 말고 국민께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가 뭐 블랙홀 얘기하셨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빛나는 별을 얘기한 거 다른 별이라는 걸 제가 네, 블랙홀도 다시 한번 별은 좀 정리를 별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어제 판결을 두고 여야 잠룡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유승민 전 의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권으로 가볼까요? 김경수 전 지사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
김동연 지사 사필 규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 아니냐. 김부겸 전 총리는 다행이다. 한시름 덜었다. 이런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명계 잠룡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속내가 복잡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이고 그 민주당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한층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그 단합의 메시지, 환영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명 비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통합 행보를 한다라고 했다가 한때 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내가 통합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통합했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때에 2023년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비명들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이 그 무도한 검찰들과 짬짬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 후유증이 여전히 이분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그 일극 체제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민주당처럼 인용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지금에서도 본인들의 주장만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복잡한 속내가 묻어있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지형적으로만 보면 비명계가 정말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설 자리가 없죠. 없습니까? 보면 줄어들었다고 좀 해주시죠. 줄어들었다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강대강을 이루면서 수사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게 더 결집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너무 뭉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명은 설 자리가 없어요. 비명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나를 깃발로 뭉쳐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대는 민주당은 단연히 이재명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큰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8대 0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비용이 더 크다. 이제는 결론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용 입장인분은 인용을 내고 각하 입장인분은 각하로 도장을 찍고 기각 입장인분은 기각으로 내봐서 이게 6이 안 되면 6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이상 8대 0으로 만들다고 하면 4월 18일을 훅 넘어갈 수 있다. 만장일치를 포기하더라도 각자의 소신대로 판결하자. 그럼 여기서 그리고 그 값을 헌재가 담당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설명자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이게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가지고 법원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이것의 여파를 보고 본인들의 일정이라는 걸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길어지는 건 안 된다. 빨리 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법 2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KTX급으로 변론 자체는 진행됐지만 벌써 변론 종결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 35일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더 늦추는 것은 더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6대 0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8대 0 할 거 뭐 있습니까?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확정되지 않는 대로 그에 따라서 각각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헌법재판관님들이 양심에 따라 헌법과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히 늦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다가오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4월 2일 수요일이죠.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4월 4일. 4월 4일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뭐 한다고 하면은 예. 나름대로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고려까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달력 다시 보여주실까요? 설마 4월로 가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4월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날짜가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사지선다쯤 되다가 이제 2개 남았거든요. 2개 중에 어느 날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4월 4일로 봅니다. 4월 4일. 이제는 예. 정말 맞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퇴임이 4월 18일이잖아요. 문영배 그렇죠. 재판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은 좀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주일 전에 한다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선고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문영배 재판관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4일은 분명히 될 것 같다. 그리고 보수헌법재판관들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사실상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무죄 판결 나왔기 때문에 헌법 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더 연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뀝니다. 한덕수 대통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할 것 같고 마치 국민의힘과 간만에 의견 일치가 됐는데요. 보수헌법재판관들이 마치 탄핵을 기각시킬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결국에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요. 개헌 면허, 내란 면허를 대통령에게 줄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인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그에게 또 개헌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선고를 꼭 하셔야 되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거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준석 의원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결과가 헌법재판소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결과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준석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판결 자체가 누구한테 유리, 불리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판결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엄격한 해석. 그걸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취지에 따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내란과 관련된 폭동이 있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축소 해석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무혐의 내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그리고 해석 자체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히 적법 절차와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은 충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부합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이번 판결이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징계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다 목도했는데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몽령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고 이걸 기각시키려면 포고령도 김용현이 작성했고 경찰청장도 거짓말하고 있고 또 곽정근 특수전사령관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4월 4일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가 맞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산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벌써 여새째인데 꺼지긴커녕 더 확산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걱정인데요. 오늘 어떤 상황이죠? 네, 산림청이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현장 상황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번 산불의 산불 영향구역이 무려 33,204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잠정적인 집계인데요. 산불이 번진 의성과 청송 그리고 영양, 안동, 영덕을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서울시 면적 절반을 넘는 규모인데요.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그 피해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고작 4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송의 진화율이 77%로 가장 높았고 영덕이 10%로 제일 낮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진화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갔었는데 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화 인력 수천 명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을 끄는 사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불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진 불에 인명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우선 지역 주민만 모두 2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중 사고로 숨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는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고 이 때문에 한동안 헬기 투입이 중단돼 진화 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 의성에는 몇 시쯤 내릴까요? 네, 이곳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에도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예보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먹구름이 조금 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모두가 기다리는 단비가 내리지 않았고 제가 기상청을 확인했을 때도 점차 비가 오는 시간이 뒤로 연장되면서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예보대로 비가 내리더라도 강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 자체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청은 비가 불을 꺼주지는 못해도 습도를 높여서 더 확산하는 건 막아줄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로 예보돼 있는데요. 습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산불 진화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만큼 오늘 이후가 이번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뜨고 연기가 조금 거치면서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주요 시설에 산불 지연제를 살포하는 등 시설과 인명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지휘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산불이 경북 영덕까지 번지면서 해당 지역의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산불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잔불이 발생했다가 조금 전에 진화된 곳입니다.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인근 마을에는 야산인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그을렸고 바닥에는 검게 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약하게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경북 청송에서 영덕으로 34번 국도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영덕으로 진입하자마자 저희 취재진의 무선통신이 모두 끊어졌고 인근에 있는 면사무소의 유선통신, 전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이 지역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청송에서 영덕군청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산림진화대원들이 불을 정리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잔여 화선은 91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 능선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헬기 13대, 6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오후 늦게 약한 비가 예보돼 있지만 진화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들 통해서 산불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뒷산에 난 불길이 마을을 곧 덮칠 것처럼 무섭게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는 대피소에서 나오는 길에 찍은 영상이라며 마을 회관까지 산불이 번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성에서 번진 산불의 누적 피해만으로도 3만 헥타르가 넘는 상황입니다.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에 무주군 분안면에서 촬영한 상황인데요.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붉은 띠를 만들었고 일렁이는 화염에 밤하늘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씨가 흩날려 불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지푼면에서 촬영한 산불 피해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직장에서 재난 문자를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며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화마가 핥히고 간 마을 모습을 제보 영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벽을 보시면 검게 그을려 있고요. 지붕과 창문은 한바탕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영덕군 지푼면에서 촬영한 산불 피해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뒷산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올랐다며 지금도 이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전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린 지붕과 이 불에 그을려서 검게 타버린 건물의 외벽이 보시는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달기 약수터 인근 마을에 산불이 휩쓸고 간 뒤의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식당이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몽땅 타버렸다며 말 그대로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시청자 제보 영상도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청송군의 파천면 중평리 모습인데요. 화마가 덮치고 간 마을 곳곳에서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서만 민가 수십 채가 불탔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불타버린 집 옆으로 흙 속에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죠. 사과 과수원이 모두 불에 탔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버린 나무들이 줄지어서 애처롭게 서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마을 곳곳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트럭터 한 대가 불타는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불을 끌 물이 없어서 이 트랙터가 흙을 덮어가며 부랴부랴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까지 번지면서 주민과 가축은 물론이고 국보인 석조 비로자나 불좌상 등 주요 문화유산도 대피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도 화마의 강한 세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구덕산 일대의 불티가 강풍에 날려 공원구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공원구역 20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해당합니다. 산림당국은 국립공원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지연제를 뿌리고 헬기를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마의 침범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중산리 전체 마을 주민과 삼장면 4개 마을 주민이 추가 대피했고 농장의 가축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중산리 전체 주민과 삼장면 대포, 항점, 내원, 다간 마을 주민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동 고안마을의 소 70두도 인근 농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천년 고찰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도 불길을 피해 동의보감촌 한의학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불이 난 지 일주일 가까이 주불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최고 90%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77%로 떨어지고 피해 면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산청과 하동 주민 1,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난리가 어디에 있어. 말도 못한다. 그래 그 이따가 우리가 이제 밤에 그날 저녁 집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 나가 문화회관에서 그냥 가서 밥을 먹고.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야간에도 화마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의성 산불은 내륙에서 해안까지 확산하는데 불과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평소와 달리 수관화와 열기둥이 많이 관측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도 이렇게 산불이 확산하는 건 처음 경험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앞으로도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산불 확산 전 의성 지역에서는 불회오리처럼 타올라 나무 위로 빠르게 번지는 수관화가 많이 관측됐습니다. 또 산 곳곳에 하늘로 솟구치듯 형성된 열기둥의 모습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역대 산불 현장에서는 자주 보기 힘들던 현상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불회오리가 생겼습니다. 불회오리. 이제 이런 것들은 산불 교과서에서나 봤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두 현상은 곧 태풍급 강풍을 타고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산불을 빠르게 확산했는데 의성에서 안동과 청송을 지나 동해안까지 확산하는데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산불 중에서 가장 빨랐고요. 가장 불씨가 많이 달아다닌 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실록을 이렇게 잘 살펴봐도 이렇게까지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안까지 도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례적 대형 산불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30년, 50년, 100년까지 무조건 대형 산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관점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속에 경험하지 못한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형화, 가속화, 연중화하는 산불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등으로 번진 대형 산불에 경북 지역 초중고 유치원 131곳이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하루 유치원 49곳과 초등학교 48곳 등 124곳이 휴업을 했고 6개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어제 174곳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휴업한 곳은 안동이 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송과 의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안동과 청송 등에 있는 학교 9곳이 외벽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곳곳에 단비가 내리지만 양이 워낙 적어 산불 진화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에 황사가 섞인 흙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이곳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에 황사가 섞인 흙비로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수일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영남 내륙에는 5mm 미만으로 양이 워낙 적어서 단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비가 그친 뒤에도 산불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메마르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경북 내륙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비 소식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등 중부지방에 내렸던 약한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후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남부 내륙에 예보된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어제 경북에서는 산불로 인한 매연에 황사까지 겹쳐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경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황사와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고요.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날은 대체로 따뜻합니다. 서울은 낮 기온 20도, 광주 19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불의 스모그, 황사까지 봄철 궂은 날씨의 연속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흙비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우산 꼭 챙기시고요.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